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광수대 복덕방 이광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이야기 우리가 뭐 자산시장 얘기할 때 주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채권만 할 게 아니라 부동산도 상당히 중요한 축인데 네. 흐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 이슈부터 좀 볼게요. 오세훈 시장 발언인데 정부 97 대책에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네요. 이유를 보니까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넘게 이건 민간이 담당을 한다. 뭐 이런 걸 좀 대표적인 이유로 들면서 민간 공급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공공, 민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평가 내리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네. 발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민간이 89% 정도 88%, 89%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간은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기업이니까 건설사.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만 과도하게 공급을 맡겨놓은 그런 시장 상황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의 비중이 필요한 거고 공공을 주도로 해서 어떻게 시장에 예를 들어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중심의 공급에서 공공 중심의 공급으로 이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공공이 또 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공공이 주도하면 항상 이제 뭐 절차도 많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역량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급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 사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공공의 비중을 늘리는 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줘야 되는 거는 이건 맞는 방향 같은데 문제는 속도 면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달 말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은 빈 땅이 없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함께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대책 나오기 전에는 항상 약간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대표님? 아니 근데 서울에서 이미 방향성을 좀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인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강남. 네. 네. 그래서 강남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공급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방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그런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는 재건축의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방향성이고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그렇죠. 이제 지어 올리는 거군요. 그래서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저희가 이제 통칭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 사업이 평균적으로 18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의 계획은 이걸 13년으로 줄여갔다. 인허가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빠르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18년에서 13년.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조금 그래도 좀 줄어드는 네. 좀 속도를 빠르게 하는 쪽으로 네. 대책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중앙정부는 LH 주도해서 뭐 앞서 나온 정책들 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으로 공급한다. 이 부분을 좀 늘린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어떻게 보면 공급을 늘린다는 건 방향성은 같은데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책이 일치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이제 불일치거든요. 방향성이 좀 달라요. 공공이 그러니까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일단 그러면 대한민국과 그리고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급이 부족하냐는 거죠. 전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가 20억 원,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까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아파트는
저렴한 아파트예요. 중산층도 살 수 있고 무주택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 가격의 아파트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 가격과 그리고 살기에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규제 완화해서 비싼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가 공급 정책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같이 힘을 합쳐지면 더 시너지가 나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힘을 잘 안 합쳐지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97 대책의 핵심 LH가 이제 직접 공급한다. 근데 이제 직접 공급한다는 거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걱정도 있어요. 네. 오랫동안 안 지어봤잖아. 이거 속도 날까? 잘 맞아요.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걱정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향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간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시장 상황이나 공공성에 맞춰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오를 때 오히려 공급이 증가시키고 가격이 빠질 때는 공급을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변동폭이 컸다는 거죠. 수익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이 여기에서 공공주도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결국 해봤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또 노정돼 있고요. 뭐 질문에도 있지만 돈은 있느냐. 직접 하려면.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줘야겠죠. 이걸 빨리 구축하고 LH의 개혁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해봤냐, 돈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인 어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시장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공급도 뭐냐면 과거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나 내용을 보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주택 공급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어디에 개발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몇 호 질 거야? 신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언제까지 질 거야?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왔지만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 안 됐다는 원인은 아까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은 그런 실행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자금 능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번에 보강될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정책이 왜 변화를 했느냐. 그 배경에는 민간 공급의 한계로 보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계약이 해지됐다. 네. 요거는 어디에서 해지가 됐다는 거고 이 이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뭐 서울의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의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민간한테 이제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에서 그걸 사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정된 기간 안에 딱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고 분양가를 올리지도 못할 것 같고 또 하나 자금 조달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땅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한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거의 35만 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예정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공공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놓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돈을 버는 차원에서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가 계약까지 하고 뭐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공급이 되겠구나 그럼 예상을 하다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되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겨놓으면요. 이런 불안정성하고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빠질 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오르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공급이 줄고 있는데 가격은 하락하지?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급이 과도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으로 좀 비중을 갖고 와야 되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짚어보면 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요. 자금 조달 능력인데 LH 총 부채 보면 작년 말 기준 160조, 내년에는 190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 가능하겠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걱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돈이 있느냐를 질문했는데 사실 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 아까 이제 160조, 190조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자 부담 부채라고 해서 진짜 부채는 97조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부채는 뭐냐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그러니까 거기는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예요. 그걸 빼면 97조,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LH 공사의 부채 비율은요 100%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일종의 디벨로퍼잖아요. 디벨로퍼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는 없어요. 100% 정도면 낮은 거예요? 수준은? 평균적으로 500, 600%고 1000%인 회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잖아요. 땅을 사서 개발하는 회사는 땅을 먼저 사기 위해서 자본을 크게 투입한 다음에,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그래서 천천히 분양하고 사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차원은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니까 부채비율이 너무 높잖아. 부채가 200조가 넘잖아. 지금 질문 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접근하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열리게 보면 부채를 얼마나 덜 익혀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자금 조달 방법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그 벽을 깨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이나 여론에서 부채가 그렇게 높은데, 근데 그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60조, 190조 이렇게 들으면 사실 절대적으로는 엄청나죠, 대표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부채 규모가 100조가 좀 안 되고 이자 비용이 있고 그러면 세계적 이 평균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규모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룸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으킬 자금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뭐 사기업의 일종의 사기업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LH는요 가장 유리한 사업성을 갖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업의 디벨로퍼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일일이 다 땅을 사와야 되고, 그리고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가격을 높게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LH는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단계에서부터 일단 좀 유리한 면이 있다. 땅을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LH에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수익성이 높은. 그렇군요. 부동산 얘기하다가 이제 채권 얘기까지 갔는데 그 정도다. 이 얘기를 사실은 근데 160조, 190조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자,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실제 낮아지나? 근데 분양가가 낮아?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럼 양질의 주택일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싼 집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싸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살만한, 살기 좋은 집을 사실은 이제 수요자분들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상충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공택지를 일종의 받아서 사갖고 민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회사가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져와서 공급을 한다면 분양가가 단순하게 10% 이상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렴한 똑같은 진로도 똑같은 질의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하면서도 민간보다 10%. 왜냐하면 이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공주택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저는 원천적으로 토지를 싸게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를 똑같은 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민간하고 전혀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LH가 시행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한테 일을 시키고요. 그럼 임대 분양 비율에 따라서도 사업성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양 사업이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분양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분양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시장의 안정성도 이제 더할 수 있고 LH도 이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요 규모를 보면 LH 소유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으로 바꿔서 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신도시 6개 규모를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와, 신도시 6개면은 일기 신도시가 몇 개죠? 그 정도를 좀 이제 20만 가구를 뭐 그러니까요. 6개 한다는 네. 거니까. 와,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가라는 것도 물음표가 좀 달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거 그냥 방향성은 좋은데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게 퍼지면서 집값이 다시 좀 꿈틀거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 정책이 자꾸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출발부터가 한계를 노출하고 간다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공급 정책도 사실 장기적으로 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과 수요가 같이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잘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이 주택 공급은 잘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공공이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민간이 하더라도 오히려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에만 너무 이제 이렇게 기대면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LH 아파트 그러면은 이제 공공이 짓는다 하면은 예전에 이제 브랜드를 달았을 때 이제 휴먼시아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김도 국토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단 LH 아파트 늘리겠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 거예요?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취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LH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형 건설사한테 아파트를 짓게 합니다. 지으면서 대형 건설사가 지으니까 이제 브랜드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설계하는 부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제안을 한다면 개혁이 아니라요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리노베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이노베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이제는 바꿔버리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을 보는데 기업은 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혁신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 과거하고 다른 틀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전형적으로 기존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브랜드 아파트 좋아하구나. 그러면 공공이 지어도 브랜드 사용해야지. 그걸 접목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H가 공급을 해요. 브랜드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주변의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도요. 물 새고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요즘 금 간다고 막 이러고 하고 최근에 시멘트 레미콘 잘못 써서 막 무너진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신축 아파트들도 문제 많다. 뭐 이런 기사 종종 봐요. 브랜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처음 건설회사 다닐 때 브랜드가 도입됐거든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어느 나라고 아파트에 브랜드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공공에서도 차용한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공공이 또 민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뭐 개혁을 하거나 변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이 이렇게 과감하게 뭔가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주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정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틀을 좀 바꿔야죠. 그러네요. 혁신, 개혁 이런 거는 좀 생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번에 정부가 낸 정책들, 뭐 서울시가 얘기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점도 있지만 굉장히 좀 바꿔야 될 측면도 좀 보인다라는 취지로 좀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일종의 뭐 투기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 이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정책 그리고 과거하고 유사한 정책이 나오면 결국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거나 이런 방향성인데 이런 똑같은 정책으로는 그런 어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는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정책의 요소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진짜 좋은 정책밖에 전 수가 없다고 봐요.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의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이제 저희는 주식 얘기, 기업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부동산 머니를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일으키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새 정부의 큰 틀이기도 한데 부동산만 안정시키겠다가 아니라 주식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약간은 요 관심사가 이렇게 도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아니 이게 에코님 네. 어떤 과정이냐면 네. 만약 혁신이 없으면요 주식에서 돈 벌어서 다시 부동산으로 가요. 머니의 무브가 또 일어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성을 진짜 유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이 돈이 조금만 무브하면 진짜 우리나라 주가가요. 그러니까요. 뭐 5천은 쉽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는 이런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 진짜 혁신이 일어나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엄청 좋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에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와요. 벌어서 다시 무브. 요 정책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은요. 네. 지금. 강조를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